도둑질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야금야금 조금씩 티 안 나게. 그 빨간 대리점통이 한 반절쯤 찼을 때 항상 그 밑에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러분 통장 쪼개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돈을 쓰면서 덜 스트레스 받는 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세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금융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금융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제가 오늘 그 편견을 전부 깨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더 빠르고 단단하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소비와 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18 어른 신선 프로젝트 캠페이너로 잘 알려진 신선님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금융 지식을 나눠주실 금융 강사 편지은 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신선님 그리고 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복잡하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금융에 쉽게 다가가고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차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아동 자립 전문가 신선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 앞에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에 저금보다는 도둑질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야금야금 조금씩 티 안 나게. 두 분도 돼지 저금통에 저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 돼지 저금통이었는데요. 네네.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이 한 반절쯤 찼을 때 항상 그 밑에 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항상 오락실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은 저금 해보셨어요? 저금통에? 저는 일단 모아서 일단 은행으로는 가져갔습니다. 역시 네. 다르네요. 그래서 은행에 가져가서 아마 제 생애 첫 통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돼지 저금통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런 거였으면 저도 지금쯤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금융하면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신선님은 금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금융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무겁기는 한데요. 저도 보호종료가 되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경제적 자립 상황이 놓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금융교육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신 금융 강사님께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거죠? 네, 오늘은 올바른 소비와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비와 저축. 그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 저희가 미리 영상으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시급 9,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약 20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월급 73만 원을 받습니다. 73만 원으론 생활비로 쓰기에 급급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여행을 바라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를 더 늘리자니 공부할 시간과 체력이 줄어들어서 학점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더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아껴 써야 될까요? 네, 친구의 사례가 참 공감되네요. 누구보다 빛나야 할 시기에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자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본분인 학업에 지장이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요. 강사님께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친구한테 아르바이트를 더 해라 혹은 아껴 써라 이렇게 하나의 선택을 조언하기 전에
이 친구의 소비 내역에서 불필요한 내역은 절약을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보충하는 절충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부터는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첫 취업을 했는데 대학생 때 쉽게 쓰던 소비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금융 강사님과 신선님과 함께 본격적인 올바른 소비와 저축 솔루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돈이 부족하고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고 특히 월말이 되면 월급날 보릿고개처럼 손가락을 빨고 지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쓸 때는 생각 없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알바비를 받으면 휴대폰 비용을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항상 부족했거든요. 휴대폰 비용도 못 낸다는 걸 친구들이 불쌍하게 생각할까봐 창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꼭 저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왜 돈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써야 할 때 또는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쓰면서 덜 스트레스 받는 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쓰고 싶을 때나 써야 할 때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돈 쓰기는 훨씬 쉽고 더 행복하게 돈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 쪼개기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돈이 들어오는 통장과 돈이 나가는 통장이 같으면 나도 모르게 초반에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과금이나 휴대폰 요금 같이 반드시 내야 되는 돈을 못 내게 되거나 혹은 월말에 쪼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장이 4개가 필요합니다. 수입 통장, 고정비 통장, 변동비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축 통장입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멋지네요. 그럼 변동비, 그러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똑똑하게 쓸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우선 가계부를 쓸 걸 추천드립니다. 수기 가계부도 좋고 요즘은 공인인증서만 연결하면 모든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가계부 어플도 좋거든요. 그런데 가계부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 쓰기를 통해 내가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하고 또 무엇에 많이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비나 의료비, 또 병원비, 문화생활비, 생활용품을 이제 변동비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카테고리를 지정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가 얼마나 지출하는지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얼마나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동네 작은 카페에 가서 커피값을 좀 줄여보고 혹은 배달 음식을 덜 시켜서 식비 5만 원을 줄여보자 라고 목표를 세워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산 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좀 꿀팁을 드리면요. 지출 내용마다 별표 점수를 좀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지출이다 라고 하면 별표 3개, 그 다음에 필요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2개, 그리고 이건 내가 즉흥적으로 샀네 라고 하면 별표 1개를 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의 내역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별 1개짜리 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면 돈 새는 것을 막고 내가 세운 예산대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것 외에 더 중요한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래 소비라고 하는데요. 신선님, 미래 소비 뭔지 아시나요? 카드값이나 아니면 저축, 투자 같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나 저축이나 투자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역시 신입생 모범생이신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축입니다. 기존의 저축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저축은 미래 소비입니다. 저축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쌓아놓기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원하는 시점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비축해 놓는다라고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에 독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이 필요할 겁니다. 또는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을 등록해야 한다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바로 등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돈을 모아야겠죠. 이렇게 미래에 필요한 돈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저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재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기 전에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금은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한 번에 묶어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기 때 목표 금액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저축의 용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돈 마련, 그리고 두 번째 비상금 마련, 그리고 세 번째 위시리스트 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돈은 집 보증금처럼 정말로 큰 돈을 필요할 때를 위해 모아두는 것이고, 비상금 저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학원비나 혹은 병원비 같은 비정기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위시리스트 저축은 제주 여행이나 에어팟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목돈 마련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매달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똑같이 10만 원을 넣어줘서 3년 후에는 내가 넣은 저축액의 2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내가 만일 1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36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2배인 총 7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품들로는 서울시 희망2배 통장이나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등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상품도 있고요. 지역과 상관없이 그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도 있습니다. 각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면 되시는데요. 단 주의할 점은 가입 기간 동안 매달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면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상금 통장 있으세요? 네, 저는 비상금 통장까지는 아니지만 요새 사람들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저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모아두는 수준이지만 사용할 때 보면 되게 계획 없이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상금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통장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비상금 통장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비상금 통장은 예금 적금과는 달리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증권사의 CMA 통장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가 있는데요. 이 통장들은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때 생활비로도 꺼내 쓸 수 있는데 본인만의 비상금 통장 지출 기준을 세워서 부족한 생활비로 꺼내 쓰지 않도록 스스로와의 좀 약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시리스트 저축이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에 목표액을 정한 뒤에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저축하는 것입니다. 위시리스트 저축으로는 펀세이빙 상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이나 신한의 솔플레이 적금, 그리고 하나은행의 오늘은 얼마니와 같은 귀엽고 재미있는 저축 상품을 이용하다 보면 저축이 힘든 게 아니라 재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득이 적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저축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재무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저축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저축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몇 가지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잠시 소개했던 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든지 청년 희망키움 통장 등 저축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거나 대출 그리고 학자금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니까 꼭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꿀팁들이 다양하네요. 여기서 저도 잠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볼 때 그 당시 해당이 안 된다고 평생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도와 상품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그 시점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도는 변경되니 꼭 2번, 3번 시점을 달리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종합해서 최종 솔루션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아까 사례로 등장했던 친구의 통장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살펴볼까요? 그럼 소비 절약을 통해 월 10만 원을 세이브했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아직 불안정한 수입으로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은 추후에 가입한다는 계획하에 저축 1순위로는 비상금 마련, 그리고 2순위로는 위시리스트 저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10만 원 중 월 7만 원을 CMA 통장으로, 그리고 월 3만 원은 위시리스트 저축으로 각각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겠죠. 네, 예산 수립과 소비 개선을 통해 아낀 20만 원 중에 7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그리고 3만 원은 위시리스트 통장으로 월급일 다음 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뒤엔 84만 원의 비상금, 그리고 36만 원의 위시리스트 금액이 모이겠네요. 매달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모아두고 보니 든든한 금액이죠. 네, 여러분 꼼꼼히 메모하셨죠? 오늘 소비에서 저축, 금융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 들으면 잘 모를 때가 많은데 2번, 3번 들으면 어느 순간 귀에 익숙해질 때가 있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잊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해야 변화되죠.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선님과 편진 강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의 내일이 미래소비, 저축과 함께 더욱 반짝반짝 빛나길 마음속 깊이 응원합니다.